안녕하세요. 칩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찐정리 교재상으로 2단원에 속하는 설비 파트인 소방시설의 종류 및 구조 점검 첫 번째 시간으로 소화 설비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등장하는 설비도 많고 영상도 좀 길어서 한 번에 한 편을 다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누르시면 모바일도 똑같아요. 여기를 누르면 더보기란이 펼쳐질 텐데요. 제가 여기다가 타임라인을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들은 것 중에서 원하는 그 부분을 누르면 바로 거기서부터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둘 테니까 이어서 보신다거나 아니면 다시 보실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거고요. 네, 그럼 소화 설비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 설비라는 건 제가 앞에서도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꺼서 화재를 진압할 때 쓰는 게 이 소화 설비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는 소화기 같은 그런 기구의 단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그것보다는 더 큰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 같이 이 건물 자체에 설치하는 어떤 뭐 펌프 같은 데서 물을 끌어다가 아주 대량으로 방수해서 불을 끄는 뭐 그런 개념의 설비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찬찬히 보시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테니까 소화 설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소화 기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써둔 걸 보면 이런 비교적 자그마한 소화 기구에 포함되는 것들은 가장 일반적인 게 소화기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자동 확산 소화기나 간이 소화 용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죠. 그래서 1번에 소화기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서 작동하는 기구로 그 소화기 안에 있는 약재를 압력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쫙 방사를 해서 소화하는 그런 기구를 소화기라고 하는데, 아래쪽 소화기의 종류에 써 있는 것처럼 이거를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분말 소화기는 뭐 그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약재가 분말, 가루 형태라는 거겠죠. 이러한 분말 소화기에는 ABC급과 BC급이 있다. 요거 딱 보시는 순간 소방학 개론에서 배웠던 화재의 분류가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데, A급은 일반 화재였고 B급은 유류, C급은 전기 화재였죠. 그러니까 ABC급 분말 소화기라는 건 일반, 유류, 전기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응성이 있다 이런 말은 효과가 있다, 이게 잘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BC급이 일반, 유류, 전기에 다 두루두루 쓸 수 있으니까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분말 소화기가 이 ABC급이고요. 그럼 BC급은 유류와 전기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를 말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느 화재에 잘 듣느냐를 구분을 지었다는 건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약재의 종류가 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우리가 소방학개론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화재의 종류별로 거기에 잘 듣는 약재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ABC급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약재의 주성분이 제1인산 암모늄이라는 걸 쓰고요. 담홍색을 띠기 때문에 이 ABC급 소화기를 뿌리면 좀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BC급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인데요. 요게 베이킹소다라고 하더라고요. 베이킹소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약재는 백색, 흰색을 띠죠. 그래서 A급 일반 화재까지 포함하는 ABC급의 주성분은 제1인산 암모늄의 담홍색을 띠고, 전기와 유류에 특화된 BC급은 기름 떼진 거 베이킹소다로 닦듯이 주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백색을 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뭐 은근히 바꿔가지고 틀린 답으로 내기도 하니까 잘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말 소화기는 추갑식과 가합식이 있대요. 근데 가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생산도 중단됐고 이게 또 폭발해서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폐기 처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건 추갑식 분말 소화기만 생산해서 사용 중인데, 그러면 이런 추갑식은 가합식보다는 뭐가 좀 더 나으니까 계속 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점이 나은가 했더니 기존의 가합식은 이게 안에 압력이 얼마나 차 있는지, 그 압력이 막 터질랑 말랑한 상태인지 이런 거를 내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의 위험이 더 크겠죠. 근데 추갑식의 경우에는 지시 압력계라는 걸 붙여서 이 소화기 안에 압력 상태가 어떤지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의 눈금, 압력의 정상 범위가 밑줄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이내의 범위일 때 정상으로 보고, 눈금도 초록색에 가 있을 때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이 0.7보다도 약한 압력 미달 상태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0.98보다도 커서 압력이 과하게 발생한 상태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눈금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 압력의 정상 범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외울 때 가압식, 추압식이 좀 헷갈려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4가지가 없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가압식은 지시 압력계가 없다. 이렇게 4가지가 없다. 그래서 지시 압력계가 있어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 추압식이고 그 지시 압력계의 정상 범위는 0.7에서 0.98이었고요. 4가지가 없는 가압식은 지시 압력계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래쪽 소화기의 구성 요소 그림은 추갑식 분말 소화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안에 약재가 들어있고 그걸 몸체인 본체 용기가 감싸고 있죠. 그래서 그 약재가 흘러나가는 사이폰관이 있고 요 손잡이, 레버를 누르면 호스를 타고 노즐로 방사가 되는데요. 여기에 지시 압력계가 붙어 있어서 압력 범위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고 또 손잡이 부분에는 안전 핀이 걸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걸쇠를 걸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장난으로 막 누르거나 손잡이 눌려가지고 잘못 쏘아지면 안 되니까 이 소화기를 진짜 써야 할 때는 요 안전핀을 빼서 제거를 해야 레버를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화기의 내용 연수, 한마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한은 원칙적으로는 10년인데요. 이게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런 설비나 기구, 시설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정상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능 확인 검사를 한 결과 정상이면 1회 한해서 3년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가 성능 확인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이다. 그러면은 최대 13년까지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말 소화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은 소화기 중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산화탄소인 소화기를 보겠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도 우리가 소방학개론 얘기할 때 계속 언급했던 애죠.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물질이다. 그래서 불을 끌 때 사용하는 가스라고 했는데 이런 가스는 주로 물을 뿌리지 못하는 화재에 잘 쓴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BC급 유류나 전기 화재처럼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그런 화재에서 이런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잘 쓰겠고요. 냉각, 더 이상 불이 안 붙게 인화점 밑으로 식혀버리는 이런 냉각 작용이랑 질식, 산소를 차단시키거나 그 농도를 희석해버리는 이러한 냉각 질식 작용을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말했을 때는 물이 주로 열을 삥 뜯어가지고 냉각 작용한다면서요. 근데 맞아요. 주로 물이 비열과 잠열이 높아서 냉각 작용에 주로 쓰이는 건 맞는데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이산화탄소 가스도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잘못하면 동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고압의 가스예요. 그래서 냉각의 대표적인 물질이 물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물을 못 뿌리는 그런 화재는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동상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아주 차가운 이 이산화탄소 가스를 뿌려서 냉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3번 할론 소화기도 이 할온류 이름 익숙하시죠? 억제 소화할 때 쓰이는 약재의 할론 또는 할로겐 화합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할론 소화기도 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근데 이때는 얘네가 그 싸움꾼 라디칼을 흡착해서 제거하니까 몸집을 막 늘리려는 그 연쇄 반응을 차단해서 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억제 소화 작용을 하는데 괄호치고 부촉매라고 써져 있죠. 이것도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요. 그 라디칼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주변 애들을 막 때려가지고 몸집을 재빨리 막 늘리려고 하는 거. 이런 현상이 촉진되면 촉매작용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게 촉매인데 그걸 반대로 억제를 시켜서 느려지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부촉매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제 소화 작용이 곧 부촉매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할론 약제도 산소를 차단하고 농도를 희석시키는 질식 소화 작용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론 소화기의 종류에는 할론 1211, 2402, 1301 소화기가 있는데 이름에 2가 들어가는 1211과 2402에는 지시 압력계가 붙어 있고요. 혼자만 2가 안 들어가는 1301 소화기에는 지시 압력계는 없지만 소화 능력은 가장 뛰어나고 독성도 적고 냄새도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분말 소화기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4가지가 없는 가압식 분말 소화기나 또는 여기서도 혼자만 2가 안 들어가는 할론 1301 소화기는 둘 다 지시 압력계가 없다는 거. 하지만 4가지가 없는 가압식은 퇴출돼서 지금은 안 쓰지만 이 외골수인 할론 1301이 아직도 퇴출되지 않고 남은 이유는 능력이 개쩔기 때문이다. 독성도 적고 냄새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화기의 종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간이 소화 용구라는 게 있는데
얘도 소화기랑 마찬가지로 소화기구에 들어가는 애예요. 그래서 간이소화용구는 능력 단위가 1 미만인 소화기구로 제가 옆에다가 소화기의 미니미 버전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능력 단위라는 게 나무장작 더미 90개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을 때 그 정도의 화세, 그 불의 크기나 강도를 진압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능력 단위 1만큼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불이 얼마나 커?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줄자 가져다가 그 불이 몇 미터인지 이런 걸 재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요만한 크기에서는 대충 요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쓰는 나무장작 90개 정도의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정도를 A급 화재에서 능력 단위 1만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능력 단위가 10이라고 하면 나무장작 더미를 거의 뭐 900개 쌓아놓고 거기서 발생한 크기의 화세를 진압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말하는 이 간이소화용구는 그 능력 단위 1에도 못 미치는 1 미만인 소화기구를 말한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헤어스프레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간이소화용구는 소화기보다도 못 미치는 작은 미니미 소화기지만 이를테면 좀 어린이들이 많은 장소라던가 또는 소화기를 들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 아니면 보통 자동차 안에다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적 좀 작은 불길 완전 초기에 진압을 할 때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간이소화용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먼저 소화기를 크기에 따라서 소형 또는 대형으로 나눠서 설치 기준을 구분하고 있는데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 이상인데 대형보다는 미만인 것을 소형이라고 한대요. 그럼 그 대형은 얼만큼이냐 하니 능력 단위가 A10, B20 이상인 거. 그러면 일반 화재 A급은 능력 단위가 10 이상이고 유류 화재 B급은 능력 단위가 20 이상인 걸 대형이라고 하겠구나. 그러면 아까 장작 더미로 따지면 나무 같은 일상적인 건 A급이니까 나무 장작 더미 한 900개치 정도의 화재를 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능력치가 대형이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약재도 많이 들어가서 무거울 테니까 이걸 사람이 운반시킬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보다는 능력 단위가 작지만 그래도 최소 능력 단위 1 이상인 걸 소형이라고 하는데 소형의 경우에는 보행 거리를 기준으로 20m 이내마다 설치하고 그것보다 큰 운반대랑 바퀴도 있어야 하는 대형은 보행거리 기준으로 30m 이내마다 설치를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소화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사람이 바로 집어가지고 쓸 수 있는 소화기구니까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서 가 닿을 수 있는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소형은 20m 이내, 대형은 30m 이내로 설치하라는 거죠. 이때 참고로 이 보행거리라는 건 만약에 가는 중간에 뭐 장애물이 있거나 이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 장애물을 돌아서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를 보행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그러니까 모든 층에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하는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한대요. 이 소화기를 쓰는 사람이 전부 다 180이 넘는 그런 키 큰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소화기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겠고요. 아래쪽 니은에 있는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보고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장소에서는 이 면적을 기준으로 소화기를 설치하세요 라는 건데요. 먼저 위락시설, 한마디로 막 술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런 위락시설은 사람들이 막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질러도 잘 안 들리고 막 술 취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려면 너무 혼란스러울 테니까 이런 곳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이내로 능력 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좁은 면적마다 빡빡하게 소화기를 채워 넣으란 말이죠. 그리고 위락시설보다는 좀 낮지만 뭐 공연장이라던가 집회장 또는 의료시설, 문화재 이런 곳은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막 아주 자주 가는 장소는 좀 아니죠. 공연장이나 집회장, 장례시설 이런 데는 뭐 거의 출퇴근하듯이 매일 가진 않으니까 이런 곳은 불이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때 우왕좌왕하느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 50제곱을 기준으로 능력 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의료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뭐 공연장이나 집회장, 장례시설 이런 데에 비하면 그래도 자주 가는 시설이긴 하겠지만 이런 의료시설은 일단적으로 거동이 좀 불편한 환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대피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 기준 50이 적용되는 시설에 이 의료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는 그래도 그 기준이 가장 널널한 편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뭐 업무시설 이런 곳들인데요. 이런 데는 우리가 출퇴근하듯이 뭐 매일 가는 곳들이죠. 그래서 아주 이 지긋지긋한 사무실, 막 업무시설 이런 데는 항상 뛰쳐나가고 싶으니까 대피로나 비상계단이 어디 있는지 막 아주 꿰뚫고 있을 것이고, 마트 같은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우리가 자주 가니까 그만큼 대피하는 동선이나 어떤 통제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바닥 면적 기준이 가장 널널한 100제곱미터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실내의 면화는 뭐 벽 같은 그런 부분이 불연제, 준불연제 또는 난연제로 되어 있으면 요 기준에서 곱하기 2배까지 면적을 더 넓혀준대요. 이 기준 면적을 넓혀서 완화를 해주면 그만큼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 기준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 소화기를 사서 비치해야 되는 업주 입장에서 보면 돈이 좀 굳는 거겠죠? 그 기준 면적이 넓어지면 이득이다. 그래서 내화 구조로 돼 있고 뭐 실내면도 불에 안 타는 불연제나 뭐 준불연제, 난연제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실내면도 시간 좀 끌어줄 수 있고 건물 자체도 무너져 내릴 위험은 좀 적으니까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 면적 기준을 곱하기 2배까지 늘려줄게, 이렇게 완화를 해준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킵해놨던 이 니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시설들은 각각의 시설마다 바닥 면적 기준에 따라서 능력 단위 1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됐었죠. 근데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때려보니까 우리 업장에는 한 A10 정도의 능력 단위를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능력 단위 1 이상인 소화기를 10개 두는 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싼 능력 단위 0.5짜리 간이 소화 용구를 20개 두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 화재에서는 이 약재가 연속적으로 계속 쭉 나와줘야 힘을 잃고서 불이 꺼질 텐데, 요 찌깐한 스프레이 같은 걸로 찔끔찔끔 뿌리고 있으면 이거 다 달아가지고 또 새 거 가져와서 또 찔끔 뿌리고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찌깐한 간이 소화 용구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개수가 전체 설치 기준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노유자 시설, 뭐 아기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신 그런 장소는 그 무거운 소화기를 사용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간이 소화 용구로 전체 기준의 절반 이상을 채워 넣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 장에 이 장소마다 적용되는 바닥 면적 기준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표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에 한 층에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대요. 자, 요거를 다음 페이지 예시 문제를 하나 같이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업무시설이래요. 근데 여기서 뭐 불연제라던가 내화구조 이런 언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원칙적으로 바닥 면적 100제곱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적용되겠죠. 근데 지금 사무실의 면적이 1000제곱이니까 100제곱마다 소화기를 한 개씩 놓는다고 하면 총 10개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 바닥 면적 100제곱마다 한 개씩 놓으라는 그 기준은 능력 단위가 1 이상인 소화기를 기준으로 한 거였으니까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능력 단위 2단위인 소화기를 설치한다면 이 법으로 기준 잡아놓은 능력 단위 1짜리 소화기의 2배를 커버할 수 있는 더 센 소화기를 설치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1짜리를 놓을 때는 10개가 필요했지만 아싸리 그것보다 좀 더 센 2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 단위 2짜리를 놓는다고 하면 5개만 놔도 여기에 요구되는 설치 기준을 커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무실에는 능력 단위 2짜리 소화기를 5개 놓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층이 지금 2개 이상의 거실, 어떤 목적을 가진 방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창고. 이런 경우에 면적이 33제곱 이상인 곳은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하랬는데 지금 이 창고 면적이 50제곱이니까 33제곱 이상인 곳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창고 바닥 면적이 100제곱은 안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소화기 한 대만 더 추가로 놔서 결국 이 A 업무시설에는 소화기가 총 6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풀이는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도면을 딱 봤을 때 업무시설이고 여기 창고가 33제곱 넘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합쳐서 1050제곱을 이 업무시설의 기준인 바닥 면적 100제곱으로 나눴을 때 능력 단위 1짜리를 기준으로는 총 10.5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그 2배인 2짜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1짜리일 때 10.5면 2짜리는 그 절반인 5.25개가 필요하겠네. 근데 5개만 설치하면 이 0.25만큼은 충족되지 못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넉넉하게 6개를 설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예시 2번 문제도 동일한데요.
이거는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는 내화 구조의 불연제인 거, 그리고 복도의 길이가 총 40m인 점을 감안해서 소화기를 몇 개 놔야 될지 해설이랑 같이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넘어가서요. 소화기의 점검 사항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설비 파트는 이렇게 먼저 설비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치 기준을 보고 그래서 그 설비를 어떻게 점검하는지까지 계속 이러한 틀로 진행되니까 요 점을 미리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화기를 점검할 때는 먼저 외관이 파손된 게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1번에 노즐 및 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말 소화기의 경우에는 이 부분, 이 약재가 나오는 이 나팔 같은 부분을 노즐이라고 부르고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그 똑같은 부분을 폰이라고 했다가 지금 개정된 강습교재에서는 뿔을 뜻하는 혼으로 표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폰을 혼으로 수정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노즐 또는 혼 부분이 불량이면 즉시 교체를 해야 한다. 왜냐면 이 약재가 되게 고압으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이 약재가 나가는 노즐이나 혼 부분이 깨져 있거나 불량인 상태면 이게 내가 쏠려고 했던 그 지점으로 제대로 방사가 안 되고 막 퍼지면서 엉뚱한 곳에 뿌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즉시 교체를 해야 되겠고 본체 용기가 변형됐거나 부식 등으로 손상된 경우에도 교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추갑식이나 숫자 2가 들어가는 할론 소화기는 지시 압력계가 붙어 있는데 그때 녹색으로 정상 범위인지 그 수치상으로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이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이때도 만약에 압력이 미달이라서 노란색에 가 있다 그러면 압력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소화기를 교체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손잡이, 레버 부분이 정상인지 그리고 안전핀이 탈락돼서 빠졌거나 혹은 휘어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레버가 불량이면 안 눌리니까 약재가 제대로 방사가 안 될 것이고 안전핀이 빠져있으면 누가 장난으로 막 눌러서 약재가 닳아있다가 나중에 진짜 써야 될 때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안전핀을 제대로 꽂아놔야 되겠고 또는 안전핀이 꽂히긴 꽂혀 있는데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이걸 사용하기 전에 안전핀을 뽑고서 레버를 눌러야 되는데 이 안전핀이 휘어져 있으면 안전핀이 안 빠질 것이고 그러면 레버도 못 누르게 될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잘 해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그 약재가 있어야 되는 정량만큼 들어있지 않고 중간에 손실되지 않았는지 그 중량을 점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가루 약재가 굳거나 덩어리지는 고형화가 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화기에는 재원표라고 하는 이를테면 자기소개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지 약재는 뭔지 용량은 얼만지 이런 재원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적힌 총 중량에서 내가 지금 이걸 점검하려고 이 소화기를 저울에 올려서 재본 무게를 빼보면 약재가 얼만큼 달았는지 그 손실된 양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손실된 양이 재원표에 적혀있는 원래 약재의 중량보다 5%를 초과해서 손실되었다면 그 소화기는 불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점검할 때는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약재 손실량이 5%를 초과할 시 불량으로 본다. 그리고 사가지가 없는 가압식은 이제 안 쓰니까 폐기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지금 얘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면 사용할 때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쉽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소화기의 사용 순서인데요. 가장 먼저 이 소화기를 들고서 불이 난 화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화점에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2에서 3m 정도는 거리를 두고 이동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했던 것처럼 이게 장난 못 치게 걸어둔 걸쇠, 이 안전핀을 제거해야만 레버가 눌린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안전핀이랑 레버는 중간에 걸려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소화기를 들고 가다가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 이 안전핀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왜냐면 둘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잡이에서는 손을 떼고요. 몸통, 이 몸체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잡이 레버를 잡으면 안전핀이 뽑히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놓고 소화기의 몸체를 잡고서 안전핀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한 손은 레버,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은 노즐,
노즐 부분을 제대로 꽉 쥐고서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고압으로 꽤 강하게 방사가 되기 때문에 이 노즐 부분을 제대로 안 잡으면 이 호스가 사방팔방 막 요동치면서 엉뚱한 곳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잡이와 노즐을 잡은 상태에서 바람을 등지고 바람을 내 몸으로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빗자루로 쓸듯이 방사를 합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맞바람 맞으면서 뿌리면 약재를 결국에 내가 다 뒤집어 쓰겠죠.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쓸듯이 골고루 방사를 하는데 이때 막 손잡이를 눌렀다 떼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누르자마자 막 놓고 이러면 약이 제대로 안 나가니까 이렇게 꾹 누르면서 제대로 뿌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화기구 중에서 소화기와 간이 소화용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두 가지 외에도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약재를 방출하고 그 약재를 확산시켜서 국소적으로 일부분을 소화할 때 쓰는 자동 확산 소화기라는 것도 이 소화기구에 포함된다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서요. 앞서 본 소화기구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자동 소화 장치를 보겠습니다. 이 자동 소화 장치에는 뭐 주거용, 상업용 또는 캐비닛형 아니면은 약재에 따라서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뭐 이런 이름으로 자동 소화 장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건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방에서 조리기구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서 만약에 요리하다가 불이 나면 이 자동 소화 장치가 자동으로 소화 약재를 뿌려주고 전기나 가스 공급까지도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는 이런 장치를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 여기 이게 후라이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지지고 볶다가 불이 났다. 그러면 감지부에서 화재를 감지해서 소화 약재를 알아서 뿌려주고 여기 가스 누설 차단 밸브가 있죠. 이 밸브가 딱 잠기면서 계속 나오고 있던 가스까지도 알아서 차단을 해주는 이러한 원리로 자동 소화 장치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동 소화 장치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요즘은 주로 이 점검 부분에서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인데요. 1번에 탐지부가 가스 누설 탐지부예요. 탐지부에 점검용 가스를 분사해서 화재가 난 것처럼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화재 경보 울려주고 아까 봤던 차단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가스를 잠궈주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요. 2번, 방금 말한 그 가스 누설 차단 밸브도 따로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수동 작동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보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밸브가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고 또 감지 센서에다가 임의로 열을 가해가지고 가열 시험을 했을 때도 1차 감지 온도에서 차단 밸브가 작동하는지를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동 소화 장치는 실제 화재 상황이었다면 더 이상 가스가 나오지 않게 밸브를 잠궈서 가스 차단도 해주는데 약재 뿌려서 소화까지 해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진짜 화재가 난 상황이 아니라 이 장치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확인만 하고 싶은 건데 얘가 냅다 약재를 뱉어버리면 이거 시험 한번 하자고 막 밑에 바닥이며 막 구석구석 다 뜯어내가지고 그 뿌려진 가루나 약재를 일일이 청소하기가 너무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 감지 센서, 감지부가 1차적으로 감지하는 온도에서는 일단 밸브만 잠깁니다. 그래서 1차로는 밸브만 잠그고요. 만약에 거기서 계속 열이 가해져서 2차로 정해놓은 온도까지도 올라가서 감지가 되면 그때는 비로소 진짜 화재라고 보고 약재까지 방출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감지 센서 가열 시험을 했을 때는 우리는 약재가 나오는 것까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 차단 밸브가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한다는 거. 그래서 1차 감지에서 차단 밸브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예비 전원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다른 설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소화 작업을 해주는 것들이라던가 뭐 아니면 전기가 공급돼서 비상구 표시에 뭐 불빛을 띄워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 건물에 불이 나서 평소에 계속 공급되고 있던 이 에너지 상용전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용전원이 차단돼서 정전이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품고 있던 이 예비 전원에 의해서 일정 시간 동안은 그 작동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 소화 장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의로 전원을 끊었을 때 이 예비 전원으로 작동을 잘 해주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라고 하는 제어 판넬에 지금 예비 전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예비 전원 램프에 불이 딱 들어와서 점등을 해주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재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3가지 점검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감지부 시험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가열 시험 해가지고 1차로 감지하면 일단 밸브를 먼저 잠궈주는데 2차까지 감지하면 약재를 냅다 뿌리니까 이런 점검을 목적으로 할 때는 2차 감지까지는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험을 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약재를 뿌리려면 약재가 저장된 용기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약재 저장 용기에 뭐 분말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약재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소화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동 소화 장치의 약재 저장 용기도 가압식 또는 추갑식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뭘 쓴다고 했죠? 추갑식을 씁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가지가 없는 가압식 말고 추갑식을 쓰는 경우에는 지시 압력계가 정상 범위인지 확인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제어반 또는 수신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 설비 얘기할 때도 수신반이니 제어반이니 뭐 이런 걸 계속 보실 텐데 쉽게 말해서 제어반, 수신부, 수신반 뭐 이런 것들은 이 설비계의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나 설비들이 막 자동으로 자기들끼리 무슨 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막 신호를 주고받고 이럴 때 결국 이 모든 길은 제어반 또는 이 수신부로 통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자동 소화 장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감지분이 뭐 탐지분이 예비 전원이 막 이런 것들이 짬뽕돼서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 중에서 브레인을 담당하는 아주 똑똑한 총사령관인 제어반을 둬서 이런 각 부분들을 한 번에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제어반에는 자동 점검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감지 센서라던가 뭐 온도 센서 또는 예비 전원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자동으로 램프에 점등을 해서 불을 띄워주거나 또는 소화를 해야 되는 이 소화기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경보음까지도 울려줘서 인간아 여기 좀 보세요라고 알려준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동 소화 장치에서 점검하는 사항들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가스 누설 탐지부 점검해서 밸브 작동하는지 봐야 되고 뭐 예비 전원 시험이나 또는 저장 용기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감지부의 감지 센서 가열하는 시험도 해봐야 되는데 이때는 1차 감지까지만 해서 밸브를 잠궈주는지 확인하고 이 차단 밸브 자체도 점검을 했었죠. 그리고 제어반이라고 하는 이 총사령관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아 여기 좀 보세요라고 램프에 점등을 시키거나 또는 뭐 경보음을 울리면 이상이 있는 거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 뭐 이러한 6가지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문제에서는 다음 중 주거용 자동소화 장치의 점검 확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서 지금 본 이 6가지가 아닌 뭔가 그럴싸한 또는 이 자동 소화 장치 말고 다른 설비에서 확인하는 점검 사항들 뭐 예를 들면 무슨 방출 헤드 점검 이런 식으로 끼워 넣으면 얘가 이제 오답이 되겠죠. 자동 소화 장치의 핵심은 이러나 저러나 일단 가스를 잘 잠궈주는지까지 확인한다는 거. 그래서 약재가 진짜로 방출되는 건 번거로운 일이 되니까 방출 헤드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점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건물 안에 설치해서 불이 나면 관계자나 또는 출동한 소방대원이 이 옥내 소화전 열어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호스 풀어서 물 뿌려가지고 소화 작업할 때 쓰는 건데요. 이 개통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 연결된 어떤 지하 수조나 또는 옥상 수조 같은 이런 수조에 저장돼 있던 물을 옥내 소화전으로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보겠지만 간략하게 일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수조에 있던 물을 퍼 올리거나 또는 물을 계속 틀어서 쏟아보면 점점 물줄기가 약해지면서 그 퍼 나르는 힘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의 각 부분까지 물을 힘차게 끌어서 퍼다 날라줄 펌프가 필요할 테니까 주펌프, 충압펌프 이런 펌프들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 복잡한 설비들의 총사령관인 똑똑한 제어반 형님이 있죠. 그리고 뭐 여기 수격 방지기 이런 거는 물을 퍼올리다가 너무 강하게 막 깡 부딪히면 배관 같은 게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수격을 방지해주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다시 위쪽 그림으로 올라와서 이 옥내 소화전의 각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도 개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앞으로 설명할 때도 바로바로 떠오르실 테니까 살펴보면요. 여기가 이제 밸브겠죠? 이 밸브를 수도꼭지 틀듯이 돌려서 개방하면 이 호스를 타고 꿀렁꿀렁 물이 흐르면서 이 노즐 부분을 타고서 물이 방수가 될 것이고요. 이 위에 보이는 요거를 확대한 게 오른쪽 그림인데요. 뭐 반드시 이런 형태인 건 아닌데 이 동그란 부분은 나중에 경보 설비에서 볼 발신기라는 다른 설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재 대응편 얘기할 때도 잠깐 봤던 건데 이 발신기의 누른 버튼을 사람이 직접 눌러서 불났다고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은 곳에서 몇 층에 어디에 불이 났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뭐 경보도 울리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발신기를 옥내 소화전에다가 같이 붙여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이 발신기를 먼저 띡 눌러서 화재 신호를 보내고 그동안 나는 옥내 소화전 뚜껑 열어가지고 호스 풀어서 물 틀어가지고 소화 작업하면 되겠죠.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위치 표시등 같은 거는 불이 나서 주위에 막 연기 때문에 뿌해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도 이 옥내 소화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일 수 있게 여기다가 불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아래쪽 펌프 기동 표시등은 아까 개통도 볼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옥내 소화전을 틀어가지고 펌프가 돌게 되면 지금 이 펌프 돌고 있다고 여기에 펌프 기동 표시등에 점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시각 경보장치 이런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지 꼭 여기에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수원이 또 중요합니다. 사실 옥내 소화전에서 별로 안 중요한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다른 설비에서도 이런 뭐 수원의 양이나 저수량 이런 물의 양을 구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각 설비별로 이 물의 양을 다 계산해서 합산하라는 계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원이라는 건 물의 근원이니까 한마디로 아까 본 것처럼 옥내 소화전을 쓸 때 끌어다 쓰는 그 수조에 들어있어야 하는 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의 수원, 물의 근원지를 수조의 형태로 설치한다면 소방설비에서 정하는 전용 수조로 설치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아래쪽 네모 박스,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저수량, 그 수조에 넣어놔야 되는 최소한의 물의 양이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해놔야 되는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이요. 1분에 적어도 어느 정도로 뱉어내야 하냐면 분당 130리터 이상 뿜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 미닛을 뜻하는 약자 민으로 표기를 해서 130리터 per 민, 분당 130리터 이상 뿜어줘야 한다. 이게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이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29층 이하의 건물일 때는 소방대가 신고를 받고서 출동해서 이 소방 작업을 개시할 때까지 약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는 건물의 관계자는 이 화재 초기에 이 불길이 너무 막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은 이상은 이런 옥내 소화전을 써가지고 초기 소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럴 때 29층까지 이 29층 이하의 건물이라면 요 옥내 소화전이 적어도 20분간 물을 계속 뿌릴 수 있는 양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분당 130리터는 뿜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한 20분 쏠 동안은 버텨줘야 하니까 130리터씩 20분이면 130리터 곱하기 20분으로 옥내 소화전 한 개를 쏜다고 했을 때 최소 약 2.6톤은 이 수조에 물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옥내 소화전이 한 층에 딱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잘 없죠. 한 층에 뭐 2개, 3개씩 설치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치된 옥내 소화전의 개수가 뭐 건물마다 다르거나 아니면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수를 미지수다. 그래서 알파벳 N으로 일단 놓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서 뭐 옥내 소화전이 1층에는 1개가 설치돼 있고 2층에는 2개가 설치돼 있다. 그러면 이 수조에 들어있어야 하는 물은 당연히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벳 N, 설치 개수 N이라는 건 그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그 층의 개수를 기준으로 요 N 자리에 가장 많이 설치된 옥내 소화전의 개수를 넣고요. 거기에 아까 한 개를 기준으로 계산했던 2.6톤을 곱해라. 그래서 29층 이하일 때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 개수 N 곱하기 2.6톤이다. 이런 공식이 탄생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이게 작년쯤인가 개정되면서 29층 이하일 때는요. 이 N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설치 개수의 최대치를 딱 2개까지만으로 제한을 했어요. 왜냐면요. 29층 이하의 비교적 낮은 건물에서는 만약에 이 옥내 소화전을 한 번에 한 층에서 막 3개 이상을 돌려야 될 만큼 그 정도로 큰 규모의 불이 났다면 그때는 이런 일반인들이 초기 소화를 하느니 그냥 차라리 모두 대피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29층 이하일 때는 그 건물에 뭐 1층에는 2개가 설치되고 2층에는 막 4개가 설치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최대 개수 N을 몇 개까지만 허용한다? 딱 2개까지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건물이 29층 이하인 건물이라면 각각의 층마다 옥내 소화전이 몇 개가 설치되었건 이 N자리에 놓을 수 있는 최대치는 딱 2개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그 건물에 뭐 한 층에 3개가 설치됐건 7개가 설치됐건 수원의 저수량은 2개를 기준으로 2.6톤을 곱한 5.2톤이 최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 건물이 어느 층에서 보더라도 각각 한 층에 1개씩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설치 개수 N의 최대 개수가 1개죠. 이 건물은 1개가 제일 많은 층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1 곱하기 2.6톤으로 그 건물의 총 저수량은 2.6톤이 되겠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저수량은 이 공식을 따르는데 N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2.6톤을 곱하는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아래쪽에도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건물이 만약에 30층부터 49층까지인 좀 더 큰 건물이라면 이 옥내 소화전이 분당 130리터씩 쏴줘야 되는 건 똑같은데, 대신에 이 건물이 높다 보니까 소방대가 출동해서 계단을 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개시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층부터 49층까지의 건물은 요 옥내 소화전으로 버텨줘야 되는 시간이 40분으로 늘어나서 130리터 곱하기 40을 한 5.2톤이 옥내 소화전 개수 1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의 물의 양인데,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또 달라지는 조건이 뭐냐면 30층부터는요,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옥내 소화전의 개수, 그 최대치를 5개까지로 인정해 줍니다. 아까는 2개였죠.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 소방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시간도 길어졌는데, 그러면 그만큼 버텨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옥내 소화전의 개수도 늘려서 그만큼 물의 양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개까지 한 번에 돌릴 수 있을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30층부터 49층은 최대 개수 n을 5개까지 잡을 수 있고요. 거기에 5.2톤을 곱한 양만큼 수원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 35층짜리라면 뭐 어떤 층에는 옥내 소화전이 3개가 설치됐고, 또 어떤 층에는 4개, 또 어떤 층에는 7개가 설치됐다. 그러면 그때 이 N자리에는 몇 개를 잡을까요? 5개를 잡겠죠? 왜냐면 7개를 설치한 층이 있긴 하지만 이 최대치가 5개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5 곱하기 5.2톤을 한 26톤이 저수량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어떤 층에서 보더라도 5개를 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40층짜리지만 어떤 층에서 보더라도 최대 개수가 암만 많아도 4개다. 그러면 4개 곱하기 5.1을 한 20.8톤이 저수량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 50층 이상인 건물일 때는요, 분당 130리터씩 방수되는 이 물로 소방대가 도착해서 활동을 개시할 때까지 최소 60분 이상 버텨야 된다고 봐서 130리터 곱하기 60분인 7.8톤을 옥내 소화전 1개당 버텨야 되는 물의 양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도 50층 이상이면 얘도 결국은 30층 이상이죠. 그래서 똑같이 최대 개수 n은 5개까지 잡을 수 있도록 인정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 n개에 곱하기 7.8톤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n에다가 놓을 수 있는 최대 개수가 5개까지만 허용이 되니까 50층 이상 건물일 때 이 저수량의 최대치를 계산하면 39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옥내 소화전의 저수량 계산 방식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 가압 송수 장치라는 건 이 수조에서 물을 퍼다가 각 층에 있는 모든 옥내 소화전에 골고루 어느 정도 힘 있게 물을 보내주려면 어떤 힘, 압력을 가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가압 송수 장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총 4가지 방식이 있대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펌프를 돌리는 펌프 방식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수조가 있으면 이 펌프가 끌어올려서 이 폭탄같이 생긴 게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예요. 이제 물 보내주는 방수구인데 이렇게 각 부분으로 끌어다가 올려주는 펌프 방식을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모터 같은 전동기나 또는 엔진에 연결된 펌프를 이용해서 가압,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물을 보내는 송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옥내 소화전은 전용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설비랑 이 펌프를 겸용하고 싶으면 각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겸용을 할 수도 있지만 30층 이상의 고층인 소방대상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랑은 이 펌프를 겸용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고가수조 방식은 일종의 뭐 수력발전처럼 겁나 높은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폭포처럼 물을 떨어뜨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자연 낙차압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러면 최고층에 있는 옥내 소화전까지 그 규정 이상의 방수 압력으로 보내줄 수 있으려면 그것보다도 더 높이의 이 고가수조 시설을 지어야 될 테니까 일반 건물에서는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 다음 3번 압력수조 방식을 보기 전에 4번의 가압수조 방식부터 먼저 보면요. 이 그림처럼 별도의 압력 탱크를 설치해서 압축 공기나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 같은 가스에 의해서 물을 가압, 압축해가지고 소방용수를 보내는 방식이 가압수조 방식인데요. 얘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 가스가 들어있던 별도의 가압 탱크가 이 수조에 있던 물을 가압하고 송수해서 전기 전원이 필요가 없대요. 근데 얘랑 비교해서 3번의 압력수조 방식은 뭐 옆에 별도로 붙은 탱크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압력 수조 내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물이 채워져 있고 한 3분의 1 정도는 압축 공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수조 안에서 물을 압축해서 주입하고 압축된 공기가 충전돼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이 압력 수조 방식인데요. 얘는 탱크의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또 각각의 가압송수 장치의 특징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렇게 생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는 건 방금 봤던 그 4가지 방식 중에서도 자동 기동 방식의 펌프 방식에서 사용하는 장치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얘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압력이 좀 약한데? 또는 지금 압력이 너무 과한데? 이런 배관 내의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압력이 약하면 펌프를 돌리고 또는 압력이 너무 과하면 펌프를 정지시키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압력 챔버라는 건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로 주로 사용하는 게 압력 챔버인데요. 이 1급 과정 보실 때는 이 기동용 어쩌고가 곧 압력 챔버다, 둘이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주요 구조를 보면 위에 머리 꼭지 안전 밸브에서는 압력이 과해졌을 때 이 꼭지로 과압을 방출해서 머리 꼭지가 안 돌게 하고요. 왼쪽 압력계에는 인간들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압력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죠. 그리고 아래 꼭지 배수 밸브로는 물을 배수 흘려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가운데 압력 스위치는 다른 설비에서도 이 압력 스위치라고 부르는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 대개는 어떤 신호를 흘려보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치에 신호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이 이 압력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펌프를 기동할지 정지할지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압력 스위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챔버가 펌프를 기동하거나 또는 정지시키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동으로 펌프를 기동시키거나 아니면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형제 같은 장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 챔버와 그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제가 알기 쉽게 따로 빼서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 압력 챔버라는 애가 좀 눈에 익도록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옥내 소화전 설비를 이루고 있는 각종 밸브나 배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볼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험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드 밸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영어 표기된 거 보시면 풋이죠. 이 소방 내용이 아마 일본에서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거라 이 풋을 후드라고 읽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왜 발을 뜻하는 풋일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 그림처럼 이거를 이렇게 확장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개통도 이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원, 물의 근원지가 펌프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 물을 이렇게 강하게 퍼올리다 보면 이물질 같은 게 딸려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물질이 배관 내부를 막아서 고장이 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기능도 수행하고요. 또는 체크 기능이라고 하는 이 물이 올라왔다가 다시 수조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 기능도 수행하는 게 이 후드 밸브, 풋 밸브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조가 펌프보다도 아래에 있을 때 이 배관들의 연결 상태로 보면 이 후드 밸브가 발처럼 가장 아래쪽에서 이러한 중요한 여과 기능이나 역류 방지 기능을 해주고 있어서 풋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면서 물이 이 후드 밸브의 아래쪽에서 위로 훅 들어오면 뚜껑이 개방되지만, 다시 아래로 빠지려고 할 때는 이 뚜껑이 닫히면서 들어올 땐 맘대로였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하면서 역류 방지와 여과 기능 같은 거 해준다는 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후드 밸브고 후드 밸브의 역할이 이런 것들이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개폐 밸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배관을 열고 닫고 해주면서 물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제어하는 게 개폐 밸브인데요. 그 중에서도 개폐 표시형 밸브라고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밸브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이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라고 하는데요. 옥내 소화전의 급수 배관, 이렇게 수원에서 물을 끌어다가 각각의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까지 물을 보내주는 그런 급수 배관에는 이런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를 설치해야 되고요. 주로 OSNY 밸브와 버터플라이 밸브를 쓴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스템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들어가 있으면 배관이 닫혀있는 폐쇄 상태고, 이 스템이 솟아 있으면 개방된 상태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게 OSNY 밸브고, 그 다음에는 전혀 나비같이 안 생겼는데 왜 버터플라이인지 모를 요게 버터플라이 밸브인데, 얘는 이렇게 열고 닫히는 이 디스크 부분에 이런 돌기가 있어서 물이 흐르면서 마찰에 의해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는 흡입 측에는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템이 있어서 오르내리는 OSNY 밸브나 또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버터플라이라고 부르는 흡입축에는 잘 쓰지 않는 이런 버터플라이 밸브 이런 걸 보시면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체크 밸브는 아까 후드 밸브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체크라는 게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이니까 그런 역류 방지 역할을 하는 게 이 체크 밸브겠죠. 그래서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라는 건 수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윙 체크 밸브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주로 쓰는 주급수 배관 말고 바로 밑에서 볼 물올림 장치의 배관이나 또는 물의 흐름을 검지하는 유수 검지 장치의 주변 배관처럼 물이 한 방에 빡 나가는 그런 배관 말고 비교적 적은 양의 물이 흐르는 그런 배관에서 사용하는 역류 방지 기능의 밸브가 스윙 체크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디스크 부분이 물에 의해서 열리면 이 밸브가 개방 상태가 되는 거고 다시 닫히면 못 나가게 역류가 방지되겠죠. 그래서 스윙 체크 밸브는 이렇게 생겼고 주 급수 배관이 아니라 적은 양의 물이 흐르는 곳에서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 물 올림 장치는요. 이 수조 같은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만 설치하는데 아까 이런 경우에 발의 역할을 하는 후드 밸브도 설치했었죠. 그래서 그 후드 밸브가 고장이 나서 펌프 흡입 측 배관에 물이 안 들어와서 이 펌프가 그것도 모르고 막 혼자서 공회전하고 있으면 과압이 걸리거나 해서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물을 좀 흘려 보내주는 게 이 물올림 장치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는 거 물올림 장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순환 배관과 릴리프 밸브가 있는데 얘네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막 띡 문제에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볼 다른 개념들을 설명할 때 제가 릴리프 밸브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얘네가 어떤 애들이었는지 딱 떠오르셔야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 부분인데요.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배관에 물이 없는 상태인데 이 바보 같은 펌프가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막 열심히 펌프를 돌려서 공회전하는 걸 한마디로 최절운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펌프 혼자서 공회전을 해서 압력이 막 올라가면 과압이 생기거나 배관에 무리가 생겨서 어디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펌프가 공회전하는 최절운전 상태가 되더라도 이 릴리프 밸브라는 애가 일정 압력에서 개방되면서 꼭지가 돌지 않게 과압을 방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최절운전한다, 즉 물이 없는데 펌프가 공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순환 배관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순환시켜줄 것 같은 이 순환 배관상에 딱 올려져 있는 이 릴리프 밸브라고 하는 이 조그만 녀석이 지금 압력이 높네? 돌아버리겠다. 그러면 이 스프링이 팅 밀려 올라가면서 최절운전이 걸리는 그 압력이 되기 전에 최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이 되면서 과압을 방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릴리프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를 완화하고 경감시킨다 또는 안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 공회전으로 과압이 걸려서 폭발 직전이던 걸 이 릴리프 밸브가 과압을 방출해서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모두를 안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떠올려보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아래쪽 6번에 성능시험 배관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이 펌프 성능 시험을 통해 펌프의 토출량 및 토출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배관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방금 말했던 최절운전처럼 물이 없는데 공회전하는 그래서 과압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반대로 이 옥내수화전이나 스프링클러를 써가지고 물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압력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절운전처럼 물이 없어서 공회전 하다가 압력이 과해지면 그 과압을 방출해서 압력을 좀 덜어줘야 하겠지만 반대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압력이 떨어지고 있으면 그때는 그 물이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압력으로는 조금 힘있게 나와줘야 남아있는 불을 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일정 수준의 압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시험에서 점검하는 게 펌프 성능 시험이고요. 그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성능 시험 배관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옥내 소화전을 이루고 있는 구성 부분 중에서 송수구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소방차가 와서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물을 보충해주고 있죠. 이 옥내 소화전은 결국에는 건물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물이 언젠가는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소화 작업을 더 해야 되는데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을 때 소방공무원 같은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본격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때 외부에 있던 소방차 같은 데서 이 송수구에다가 물을 보내서 그렇게 보충받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송수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건물에 붙어있는 옥내 소화전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물을 받는 거니까 사실은 받을 수를 써서 수수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소방차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물을 보내주는 구멍이라서 송수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소방차에서 물을 보충받는 부분을 송수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런 옥내 소화전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설치 기준을 볼 텐데 여기는 방수구 및 호스 설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본 송수구가 외부에서 물을 보충받을 때 쓰는 부분이었다면 방수구는 옥내 소화전 자체에 그 내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게 그림상으로는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약간 밸브 부분이 방수구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방수구라는 건 그 옥내 소화전의 호스가 접속되는 부분을 방수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라고 하면 아까 이런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각 층마다 있는 각각의 옥내 소화전으로 물이 보내지는 그 부분이 방수구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옥내 소화전은 각 층마다 모든 층에 설치를 하는데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어야 한대요. 소화기 얘기할 때 기준이었던 보행 거리가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애둘러 가는 그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동선에 따라 적용되는 게 보행거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 옥내 소화전에 적용되고 있는 수평거리라는 건 단순히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 대상물의 어떤 부분에다가 중심점을 딱 찍고 컴퍼스로 이렇게 삥 두르듯이 돌렸을 때 그렇게 닿는 거리들을 수평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거리는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건 크게 감안하지 않아서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요 옥내 소화전으로는 요만큼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겠고 여기 부분에 붙어있는 걸로는 요렇게 커버할 수 있겠죠. 요렇게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는 그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커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구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건 처음에 봤던 소화기 설치 기준이랑 동일하죠. 또 옥내 소화전의 호스 구경은 40mm 이상으로 하는데 호스1 옥내 소화전 설비는 25mm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원의 저수량 얘기할 때 말했던 것처럼 옥내 소화전은 분당 130L 이상 방수되어야 해서 방수량은 130L/min 이상 되어야 하겠고요. 이때 방수 압력은 0.17메가파스칼 이상 0.7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이 메가파스칼 단위 쓰는 거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 압력 범위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소화기의 압력 범위는 0.7에서 0.98이었는데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 범위는 0.17에서 0.7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옥내 소화전은 이 방수 압력이 정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피토 게이지라는 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이나 방수량을 측정할 때는요. 어느 층에 있어서도 옥내 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그 2개를 동시에 개방시켜 놓고서 이 방수량이나 방수 압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디서 보더라도 어느 층에서 보더라도 최대로 설치된 개수가 1개밖에 없으면 그냥 1개만 틀어놓고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일 때는 2개를 동시에 개방해 놓고서 측정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재에 들어간 그림보다 제가 그린 그림이 좀 더 강습 교재랑 비슷해서 요 그림으로 교체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을 측정할 때는 옥내 소화전이 물을 뿜을 때 측정계인 피토 게이지를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갖다 대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완전히 밀접시키는 게 아니라 노즐 구경의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노즐 구경의 절반만큼은 거리를 좀 떼어놓고서 이렇게 직각으로 근접시켜서 방수 압력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피토 게이지를 사용해서 방수 압력을 측정할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생긴 직사형 관창을 사용해서 이 물이 분사되는 모양이 막대 모양처럼 봉상주수 상태로 일자로 쭉 뻗는 이런 형태에서 측정을 해야 하고요. 이 물을 뿜는 초기에는 그 물 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공기가 완전히 배출된 다음에 측정을 해야 정확한 측정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과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을 측정할 때는 직사형 관창을 사용하고 봉상주수 상태로 측정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측정기인 피토 게이지는
노즐의 절반만큼 거리를 두고서 직각으로 근접해서 측정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방수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거 외워가지고 무슨 파이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그 한 문제 버리고 다른 거 맞추시는 게 좀 이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공식에 따라서 측정된 결과값 옥내수화전의 방수량은 분당 130리터 이상이 방수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때 방수 압력의 적정 범위는 0.17에서 0.7메가파스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의 별표 쳐주세요. 이거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데 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작동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으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압력 챔버라고 하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가만히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를 돌리고 압력이 너무 과하게 차면 펌프를 정지시키고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그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얘네도 일종의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펌프를 뭐 수동으로 한번 작동, 기동을 시켜보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정지를 좀 시켜놓거나 또는 다시 원상태로 자동 상태로 돌려놓는다거나 이렇게 수동 또는 자동으로 펌프를 기동하고 뭐 멈추고 이런 조작을 할 때 이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 형제를 세트로 묶어서 어떻게 조작해야 하느냐 그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그냥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 평상시에는 이런 설비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세팅을 해놔야 되겠죠. 왜냐면 화재라는 건 언제 불이 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니까 불시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누군가가 옥내수화전 틀어가지고 물을 쓰거나 하면 그때 이 펌프가 알아서 돌아가고 멈추고 하면서 이 자동으로 압력 조절을 해줘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불을 끄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의 평상시 스위치 위치는 자동 또는 연동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먼저 이 MCC, 모터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동력 제어반의 가장 위쪽에는 파워,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 전원은 항상 매사 공급되고 있어야 하니까 당연히 이 전원 버튼은 상시 점등된 상태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주펌프와 충합펌프의 작동을 수동 또는 정지 또는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절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스레인지 돌리듯이 틱틱틱 돌리면 되는 그런 스위치인데요. 지금 이 펌프가 주펌프와 충합펌프로 나눠져 있는 건 쉽게 말해서 진짜로 화재가 발생하면 이 메인인 주펌프가 나설 텐데 그런 주펌프를 좀 보조해서 뭐 점검할 때 쓴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작은 범위로 작동할 때 쓰이는 게 이 보조하는 충합펌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모든 설비가 자동으로 알아서 작동하게끔 이 절환 스위치 위치가 둘 다 자동 상태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도 안 났고 뭐 점검도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평상시 상태일 때는 이 펌프들이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정상이죠. 뭐 어디서 물을 튼 게 아니니까 압력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이 펌프가 정지해 있는 게 정상이라서 아래쪽 램프 중에서도 정지에 점등되어 있는 이 상태가 동력 제어반인 MCC의 가장 기본적인 평상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감시 제어반, 수신반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으로 할 거야, 뭐 정지할 거야, 자동으로 할 거야 하는 이 선택 스위치는 평상시에 당연히 자동 상태로 둬야 할 것이고 이때 옆에 있는 주펌프나 충합펌프도 멈춰 있는 게 기본이겠죠. 정지 상태인 거.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정지 위치에 가 있겠죠.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펌프가 제대로 잘 작동되는지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충합펌프만 수동으로 기동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력 제어반 MCC에서는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될까요? 먼저 충합펌프 라인에 있는 이 절환 스위치를 수동 쪽으로 틱틱 돌리겠죠? 수동 기동할 거니까. 이렇게 절환 스위치를 수동에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 버튼 중에 기동 버튼을 누르면 이 충합 펌프를 내가 수동으로 기동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동 버튼이 누르는 버튼이기도 한데 여기가 램프로 불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동 버튼을 눌러서 충합 펌프가 수동 기동하게 되면 이 기동 버튼에 점등이 되고요. 그러면 얘랑 세트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 지금 펌프가 돌아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작동했다고 알려주는 가장 아래쪽에 펌프 기동 표시등에도 점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정지 버튼은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지 버튼은 불이 꺼져서 소등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펌프가 기동되면 이 정지 버튼은 불이 꺼지는 소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동력 제어반에서 충합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면
먼저 절환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둘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동 버튼을 누를 텐데 그랬을 때 점등되는 것들은 일단 버튼 누른 기동 요 버튼에도 불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세트로 따라가는 펌프가 기동했다고 알려주는 펌프 기동 표시 등에도 점등이 될 건데 이 MCC는 항시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니까 제일 위쪽에 전원 이 파워 버튼에도 이미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점등이 되어 있을 거고 펌프가 지금 작동하고 있으니까 정지 버튼은 불이 꺼져서 소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충압 펌프만 본 거지만 이 충압이 아니라 주펌프를 수동 기동할 때도 이 동력 제어반의 조작 방법이나 점등되는 버튼이나 스위치는 이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감시 제어반에서 조작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주펌프만 수동으로 기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 이거를 수동 위치로 딸깍하고 올리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수동으로 조작을 할 거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주펌프에 해당하는 이 스위치를 기동 쪽으로 딸깍 올리면 감시 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 기동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렇게 주펌프가 기동하면 이 주펌프 아래에 있는 요 램프에 빨갛게 점등이 되어서 펌프가 돌아가고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뭐 이 MCC도 그렇고 감시 제어반도 아예 이 절환 스위치 또는 선택 스위치 자체를 정지했다가 갖다 놓으면 펌프를 정지해두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가장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뭐냐면 만약에 이 절환 스위치나 선택 스위치를 수동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정지 위치에 두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펌프가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수동으로 정지해 두는 거니까 만약에 점검이 끝나고도 이 상태로 두고 떠나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펌프를 내가 지금 수동으로 정지시켜 놨으니까 압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펌프가 전혀 작동을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펌프가 작동을 안 해서 소화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점검이 끝났거나 아니면 평상시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모든 스위치 위치가 자동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하나는 얘네 이 둘 중에서 딱 하나만 보여주고서 나머지 하나도 똑같은 상태로 만들려면 뭐를 건드려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를테면 감시 제어반을 수동에 놓고 충압만 스위치를 기동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시 제어반은 충압 펌프를 수동 기동한 상태죠. 그럼 요 아래쪽에도 점등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서 동력 제어반 MCC를 얘랑 똑같은 상태로 만들려면 뭐를 어떻게 건드려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MCC도 똑같이 이 충압에 해당하는 절환 스위치를 수동으로 옮기고 기동 버튼을 눌러서 수동 기동하면 이 기동 버튼의 램프랑 펌프 기동 표시 등에 점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아니면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세팅 상태에서 불을 다 꺼놓고 뭐 예를 들어서 주펌프를 수동 기동했을 때 점등되는 것들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MCC에서는 일단 이 절환 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리고 기동 버튼 누르면 기동 램프랑 아래쪽 펌프 기동 표시 등에도 불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 플러스 전원은 항상 불이 들어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감시 제어반은 이 선택 스위치를 수동으로 올리고 주펌프 스위치를 기동으로 올렸을 때 이 아래에 있는 램프에 점등이 된다.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세팅, 평상시에는 어디에다 두어야 한다? 자동 위치에 두는 게 기본이고 그때 동력 제어반에서는 정지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기본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평상시에 이 동력 제어반이나 감시 제어반의 스위치나 버튼을 이렇게 자동 위치에 제대로 안 두고 막 수동해 놓고 정지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걸리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데요. 이 200만 원의 과태료는 설비가 설치돼 있긴 한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로 방치했을 때 이런 200만 원 과태료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은 평상시에 자동 위치에 둬야 하고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00만 원 과태료에 해당한다는 것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감시 제어반은 수동에 두고 동력 제어반은 자동에 두면 어떻게 돼요? 또는 맨 처음에 그 압력 챔버랑 얘네들이랑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따로 이 감시 제어반이랑 동력 제어반 부분만 떼서 이 내용을 진짜 쉽게 한 번 더 설명하고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요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거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때 클릭하셔서 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MCC랑 감시 제어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강습 교재에서 가장 눈에 띄게 개정된 부분 중 하나일 텐데 펌프의 기동 그리고 정지 압력 세팅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어떤 압력 값으로 세팅을 해놨을 때 기동 압력이 되면 펌프가 기동, 작동하는 거고 정지 압력이 되면 펌프가 정지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세팅 값을 어디다가 매기냐면 이렇게 생긴 교재상으로는 117페이지에 이 그림이 있을 텐데요. 이 압력 스위치라는 곳에다가
드라이버로 이 나사를 풀고 조이고 해서 어떤 값에서 기동을 하고 또 어떤 값에서 정지를 할지 압력 세팅 값을 먹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 스위치에 설정된 세팅 값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 이 압력 스위치가 감시 제어반이라고 하는 총사령관한테 신호를 보내서 일련의 과정을 따라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도 하고 또는 정지를 하고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압력 세팅 값을 계산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 세팅 값을 계산할 때 가장 큰 틀 세 가지가 정지점, 기동점, 그리고 diff입니다. 먼저 정지점은요, 말 그대로 이 지점이 되면 펌프가 정지하게 되는 값을 정지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먼저 주펌프의 정지점을 찾는 법부터 볼 건데요. 결국 화재가 발생하면 메인격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이 주펌프라서 일단 가장 먼저 큰 틀은 주펌프를 기준으로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당해 펌프 사양상의 양정 또는 당해 양정 계산에서 산정한 총 양정을 환산한 값이 정지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건물에 수조에 담겨있던 그 물을 퍼올려서 2층 저층까지 날라주려면 그 물을 끌어올릴 펌프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 펌프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높이로 치환하는 게 일종의 양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펌프는 물을 50m만큼 끌어올릴 수 있어요. 또는 이 펌프는 80m만큼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양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당해, 바로 그 해의 기준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해에 펌프에 적혀있는 그 사양상으로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명시된 그 값이겠죠. 또는 총양정이라는 건 이제 이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서 그거를 그 물을 갖다가 줘야 되는 옥내 소화전이든 스프링클러든 그렇게 필요한 각 부분으로 갖다가 올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펌프가 물을 퍼다 나르면서 손실되는 양까지 모두 고려해서 계산하는 힘을 총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그 기준으로 잡는 해에 계산을 때려보니까 펌프가 물을 막 끌어다가 여기저기 갖다가 퍼줄 때 필요한 힘, 그러니까 즉 총양정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펌프 사양상에 적혀있는 명시가 돼 있는 그 양정이나 또는 우리 건물에 맞게 계산을 때려보니까 얘가 펌프가 퍼 나르면서 손실될 양까지 다 계산을 해본 이 총양정이든 어쨌든 그 펌프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약 100대 1의 값으로 환산을 한 게 바로 정지점이라는 뜻인데요. 왜 이 펌프가 땡길 수 있는 그 최대한의 힘이 정지점이 되냐면요. 그 펌프가 판매될 때 사양상에 적힌 값이든 아니면 얘가 우리 건물에서 물을 퍼다 나를 때 손실이 될 것까지 계산 때려봐서 그 정도는 커버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총양정이든 어쨌든 그 펌프 입장에서는 걔가 젖먹던 힘까지 안간힘을 다해서 땡길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양정 또는 총양정이란 말이겠죠. 그러면 그 양정이나 총양정보다도 이상으로 얘가 힘을 더 끌어다 쓰려고 하면 안 되겠죠. 무리가 걸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양정이나 총양정을 그 펌프가 낼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 정지점으로 잡아서 얘가 여기까지 압력이 치고 올라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펌프를 정지시켜야 된다. 게임으로 치자면 쿨타임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그 양정이나 총양정이 만약에 10m다. 그러면 그 단위가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뀔 때는 100대 1로 환산을 해야 동일한 값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정이 10m면 정지점은 거기에 100분의 1을 곱한 0.1 메가파스칼이 정지점이 되겠고요. 양정이 20m면 0.2가 되겠고, 양정이 80m면 정지점은 0.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이 표를 그냥 그대로 외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양정이나 총양정이라는 건 그 펌프가 땡겨야 하는 최대한의 힘, 한계치라서 그 양정을 100대 1로 환산한 값이 무슨 펌프의? 주펌프의 정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정지점을 다른 말로는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이 레인지가 범위 또는 몇 프로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대,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압력값이 이 지점대, 이 범위에 도달하면 한계치에 다다라서 펌프가 정지한다. 그래서 정지점을 영어로는 레인지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펌프가 기동을 하게 되는 기동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주펌프의 기동점을 계산해 볼 건데, 우선 이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교재상으로는 117페이지에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펌프가 최대치로 땡길 수 있는 그 한계치, 그 양정이 곧 정지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주펌프의 정지점, 땡길 수 있는 최대치가 100m여서 펌프가 멈추는 정지점인 1메가파스칼인 이 지점이 이제 펌프가 정지하는 정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불이 안 난 평소에는 옥내 소화전이든 스프링클러든 이걸 터트려가지고 물을 쓸 일이 없으니까 이 펌프도 기동될 일이 없어서 항상 정지해 있겠죠.
압력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계속 이 1 메가파스칼 이 지점에 계속 멈춰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어디서 이 소화 용수를 쓰거나 뭐 물이 빠져나가서 그 배관에 있던 물이 콸콸콸 쏟아지면 거기에 차 있던 압력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꽉 차 있던 게 빠지니까 압력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에 머물러 있던 압력이 뚝뚝뚝 떨어져서 내가 설정해 놓은 이 0.4라는 지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펌프가 야 지금 뭔가 이상하다. 압력이 갑자기 여기까지 떨어졌네? 이거 지금 비상사태야. 이렇게 각성을 해 가지고 펌프를 기동해서 펌프를 돌려 가지고 이 떨어진 압력을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압력 스위치 세팅값에 따라서 펌프가 돌아가는 원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그럼 다시 116페이지로 돌아와서 기동점 찾기 부분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기동점은요. 자연 낙차압보다는 높아야 하고 이번에 당해 건축물의 자연 낙차압에 플러스 0.2 또는 스프링클러의 경우에는 플러스 0.15를 더해준 값 이하가 될 때 펌프가 기동한대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말이 이 자연 낙차압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원래 개정 전의 강습 교재에는 이 기동점을 계산하는 게 뭐 어떤 A 계산법이랑 또 다른 B 계산법으로 각각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 둘 중에 더 높은 값을 기동점으로 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기준으로 잡는 게 이 자연 낙차압이 된 거죠. 그래서 통상 이 자연 낙차압이라는 거를 뭘로 잡냐면 요 건물에 설치한 게 옥내 소화전일 경우에는 최상층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한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부터 요 펌프의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자연 낙차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 건물에 설치한 게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역시나 최고 수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살수 장치나 또는 그 물이 나오는 헤드로부터 요 아래에 있는 펌프의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자연 낙차압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그림으로 보시면 자연 낙차압이라는 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나 뭐 또는 스프링클러의 헤드 부분부터 아래쪽에 있는 펌프까지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압력, 그냥 이 건물에서 그 배관을 타고 제일 높은 부분부터 낮은 곳까지 물이 그냥 떨어지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걸리는 압력이 자연 낙차압이라는 건데, 아까 봤던 이 그림 다시 보시면 만약에 이 자연 낙차압을 고려하지 않고요.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펌프를 샀는데 이 펌프가 땡기는 최대 힘이 정지점이니까 1 메가파스칼을 정지점으로 잡고 기동점은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뭐 한 0.3 정도로 놓을까?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최고층에 있던 옥내 소화전에서 물을 틀어가지고 쓰다가 이 압력이 점점 떨어지면 펌프가 힘차게 돌아줘야 하는데 요 최고층에 있는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부터 펌프까지 물이 그냥 배관 타고 떨어지기만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압력이 0.5나 됐던 거예요. 이러면 내가 세팅해 놓은 기동점인 0.3까지 이 압력이 떨어질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이 펌프가 아직 0.3까지 안 떨어졌어. 아직도 0.5잖아. 이러면서 평생 자동으로 이 펌프를 기동시킬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떨어지면서 걸리는 자연적인 낙차압이 이미 기동점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떨어져서 펌프가 돌아줘야 하는 기동점은 못해도 적어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낙차보다는 커야 한다. 더 큰 숫자로 설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 자연 낙차압에다가 얼마를 좀 더 더해서 좀 더 넉넉하게 잡은 값을 기동점으로 설정할 건데, 그게 옥내 소화전일 경우에는 그 최상층 방수구부터 펌프의 중심점까지, 다시 말해서 이 자연 낙차압에다가 더하기 0.2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왜 0.2를 더해주냐면 우리 아까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 범위가 몇이었죠? 0.17에서 0.7 메가파스칼이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이었죠. 그니까 이 옥내 소화전으로 물을 쏴서 방수를 하면 그때 최소 아무리 못해도 0.17 이상의 방수 압력이 발생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연 낙차압에다가도 그 옥내 소화전의 최소 방수 압력인 0.17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0.2 메가파스칼을 더해줘야 이 펌프가 기동해야 하는 기동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설치된 설비가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요 자연 낙차압에 플러스 0.15를 해주는데, 요것도 나중에 보겠지만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 압력 범위는 0.1에서 1.2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클러를 쓰면 최소한 0.1 이상은 압력이 걸리고 있을 테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넉넉 잡은 0.15를 더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인인 주펌프의 펌프가 돌기 시작하는 기동점을 찾을 때는
당해 그 건축물의 자연 낙차압에 더하기 일정 값을 해주는데 그게 옥내 소화전일 때는 더하기 0.2를 해주고 스프링클러 설비일 때는 더하기 0.15를 해준 값이 주펌프의 기동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diff는 간단합니다. 이 diff가 different, 차이라는 뜻의 영어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이 값이죠. 아까 이 그래프 보여드린 것처럼 정지점은 펌프가 땡길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니까 가장 큰 값이 될 거고 기동점은 그 정지점에서부터 압력이 뚝뚝 떨어졌을 때 펌프가 도는 지점이니까 이 기동점이 정지점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지점에서 기동점을 빼는 값이 diff가 되는데요. 왜 굳이 이 diff를 계산해야 되냐면 요거 이 그림처럼 이 압력 스위치에 도라이바 돌려가지고 세팅 값을 매긴다고 했죠. 이때 이렇게 매기는 값이 정지점이랑 diff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압력 스위치에다가 세팅을 할 때 레인지인 정지점을 입력해서 여기서는 펌프가 멈춰라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이 정지점에서 이 정도로 차이가 나서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하도록 diff 값을 입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펌프의 세팅 값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일단 양정 또는 총양정을 환산해서 그 한계치인 정지점을 찾고요. 그걸 이제 드라이버로 여기 이 레인지라고 써있는 부분에 눈금이 가도록 세팅을 하겠죠. 이 지점대 레인지가 되면 정지한다. 그 다음엔 그냥 최고층에서 물이 떨어지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압력, 그 자연 낙차압에다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의 최소한의 방수 압력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은 값, 이거를 그냥 K 값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자연 낙차압에 플러스 K를 더해준 값만큼 또는 그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펌프가 기동해서 이 떨어진 압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기동점을 계산해서 넣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굳이 이 정지점에서 기동점을 빼서 그 차이값인 diff를 구해서 압력 스위치에는 굳이 그 diff 값을 입력한다는 거.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의 왼편에 diff에다가 눈금을 조절해서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펌프의 정지점, 기동점, diff를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럼 우리는 이 주펌프를 보조하는 충압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 diff를 구하는 걸 또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 충압펌프의 세팅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주펌프로 세팅값을 구했으면 충압은 뭐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요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16쪽에 가장 아래쪽 내용을 보시면요. 충압 펌프의 정지점은 주펌프의 정지점보다 0.05에서 0.1 정도 낮게 설정을 하고 또 충압 펌프의 기동점은 주펌프의 기동점보다 0.05 높게 설정한대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총정리 겸 밑에 예시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래 풀이 부분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옥내 소화전을 쓰고 있네요. 여기서 펌프 사양상의 양정, 뭐 아니면 총 양정이 100m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다면 이걸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죠? 양정은 펌프의 한계치라고 했으니까 그 펌프가 정지하는 정지점이 이 100m를 환산한 값 1메가파스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무슨 펌프의 정지점이죠? 주펌프의 정지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보니까 최상층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부터 펌프의 중심점까지 이 물이 떨어질 때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압력이 20m래요. 그러면 이게 곧 무슨 말이냐면 자연 낙차압이 0.2 메가파스칼이 된다는 뜻이겠죠. 20m를 메가파스칼 단위로 환산하면 이것도 100대 1이 된다고 했으니까 20m면 자연 낙차압도 0.2가 될 텐데 이 옥내 소화전을 방수할 때 그 최소한의 방수 압력이 0.17은 될 테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은 0.2만큼을 더해줘서 자연 낙차압 0.2에다가 더하기 0.2를 한 0.4가 이 주펌프의 기동점, 주펌프가 돌기 시작하는 기동점이 되겠죠. 그래서 주펌프의 diff는 정지점 1에서 기동점 0.4를 뺀 그 차이값인 0.6이 주펌프의 diff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주펌프를 보조하는 충압펌프는 정지점이 주펌프의 정지점보다는 0.05에서 0.1 정도 낮게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아까 주펌프의 정지점이 1이었으니까 그것보다 0.05에서 0.1 정도 낮게 잡으면 한 0.9에서 0.9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래프에 옮겨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 주펌프는 1일 때 정지를 하는데 충압펌프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더 낮은 값인 0.9에서 0.951 때 먼저 정지를 하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충압의 기동점은 주펌프의 기동점보다 0.05 이상 높게 잡으래요. 그러면 아까 주펌프의 기동점이 0.4였는데 충압은 그것보다 0.05 이상 높게 잡으려면 한 0.45 이상으로 설정하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도 그래프로 옮겨 보니까 그러면 압력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0.45 근처가 되면 충압 펌프가 일단 먼저 돌아서 기동을 하고 주펌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0.4가 되는 지점에서 주펌프가 기동하게 된다는 거니까 지금 이 디프 값으로 봐도 그렇고 이 수치상으로 봐도 충압 펌프가 주펌프보다 조금 더 빨리 정지하고 거기서도 조금 더 작은 차이로 떨어지면 또 아주 민감하게 바로 기동도 더 빨리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충압 펌프의 정지점은 주펌프보다는 조금 낮게 설정을 하고 충압 펌프의 기동점은 주펌프 기동점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충압이 먼저 기동하고 또 먼저 정지하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충압 펌프의 값을 설정하는데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이 충압 펌프의 디프 값이 막 너무 작으면 안 되고 그래도 최소 0.1 이상은 차이가 날 정도로는 잡아야 된대요. 왜냐면 이 디프의 폭이 0.1만큼도 차이가 안 나면 막 너무 예민하게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이 충압 펌프가 돌았다가 멈췄다가 할 테니까 그렇게 너무 잦은 기동을 하지 않도록 충압의 디프는 최소 0.1 이상은 벌어지도록 설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화재는 아니고 그냥 뭐 사소한 점검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도 물이 조금씩 새가지고 아주 진짜 조금씩 압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소한 일로는 이 주펌프가 돌면 안 되니까 근소한 차이로 압력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소한 일일 때는 충압 펌프가 먼저 기동하고 먼저 정지해서 커버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진짜 화재여서 한 번에 막 대량으로 물을 써가지고 압력이 막 쭉쭉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드디어 이 주펌프가 등판을 해서 펌프를 막 돌리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래쪽에도 다시 한번 이 주펌프의 정지점 기동점과 충압 펌프의 정지점 기동점의 차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고 또 교재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림 자료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 더보기란에서 타임 스탬프로 이 원하는 부분을 딱 찍으셔가지고 몇 번씩 계속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118페이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펌프의 기동 및 정지 순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나서 어딘가에서 옥내수화전 틀어가지고 물을 막 써요. 그러면 그게 연결된 2차 측의 배관이 감압, 압력이 감소,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이 막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감소하는데 그러면 압력 챔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했던 이렇게 생긴 이 압력 챔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압력 떨어지는데? 이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압력 스위치가 여기 달려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 압력 스위치에다가 세팅값을 먹여놓은 게 있으니까 기동점까지 압력이 떨어지면 그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해서 펌프가 돌도록 전기 신호를 보낼 건데 그러면 이때 좀 더 민감하게 먼저 반응하는 충압 펌프가 일단 먼저 기동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든 커버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압력이 막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충압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고 압력 챔버가 봤을 때는 이 압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때 드디어 이 주펌프가 등장을 해서 비켜 내가 주펌프 돌린다 해가지고 주펌프가 기동을 하면서 이 떨어진 만큼 압력을 쭉쭉 보충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압력이 다시 차서 그 방출량이 과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마침내 불을 다 꺼서 물을 잠그고 압력도 충분히 보충이 되면 그 보조하는 꼬맹이 충압이는요 자동으로 정지를 하는데 이 주펌프는요 사람이 가서 수동으로 정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정지 압력이랑 기동 압력 사이에서 이게 압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불을 끌 때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주펌프는 물이 계속 일정한 세기로 쭉 나와줘야 되는데 물줄기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막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계속 이러면 이게 불을 끌 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불 끌 때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 주펌프는 거의 뭐 정지점까지 완전히 도달을 해가지고 막 알아서 꺼져버리지는 않게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힘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쭉 일정 값을 유지하도록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펌프는 사용이 끝나면 이제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사람이 수동으로 펌프를 정지시켜줘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옥내수화전에서는 마지막 내용이 실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용하는 순서인데요. 아주 뭐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옥내수화전 생긴 거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이렇게 발신기가 같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일단 발신기의 버튼부터 먼저 눌러서 화재 신호를 보내놓고서 이제 소화전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발신기가 있는 경우는 발신기를 먼저 누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소화전 함, 그 겉에 있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노즐을 잡고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그 불이 난 지점까지 가지고 가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난 곳까지 호스를 풀어서 가지고 갔으면 이 옥내 소화전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럼 이제 물 튼다고 밸브 개방 이렇게 외치면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 돌려서 물 트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옥내 소화전의 밸브를 개방할 때는 반드시 밸브 개방이라고 사인을 주고서 그 다음에 밸브를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개방한다는 거 밑줄 쳐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호스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노즐을 조작해서 물을 방수를 하는데 이때 한 손은 관창 선단을 잡고 다른 손은 결합부 부분을 잡아서 호스를 몸에다가 밀착시켜서 방수를 합니다. 그렇게 사용이 끝나고 나면 밸브 폐쇄를 외치면서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는데 그럼 이때 밸브를 다시 잠글 때는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그겠죠? 이렇게 밸브를 폐쇄하고 동력 제어반에 가서 펌프를 정지시킨대요. 이게 여기서 다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면 옥내 소화전을 틀어서 물을 쓰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이 펌프가 돌아서 압력을 보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물이 막 쭉쭉 떨어져가지고 충압 펌프만으로는 부족해지면 주펌프가 돌게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림처럼 이 펌프가 기동했다는 표시등에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펌프의 경우에는 이 사용이 끝나면 사람이 가서 직접 수동으로 정지하라고 했으니까 동력 제어반에 가서 펌프를 정지시키고요. 그런 다음에는 호스를 그냥 넣어놓으면 냄새나니까 이 호스는 그늘이나 음지에서 잘 말려서 재사용을 위해 다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옥내 소화전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건물 안에 설치하는 옥내 소화전의 친척인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옥외 소화전은 진짜 간단하게만 볼 건데요. 옥외 소화전의 방수량은 옥내보다는 더 많이 방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당 350리터 퍼 민, 옥내는 130리터 퍼 민이었죠. 근데 옥외는 350리터 퍼 민 이상의 방수량을 토해내야 되고요. 방수 압력은 0.25에서 0.7 메가파스칼 이하가 적정 범위입니다. 이것도 옥내는 0.17에서 0.7이었는데 옥외는 0.25에서 0.7인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수원의 용량은 아까 옥내 소화전 저수량 계산할 때는 엄청 복잡했죠. 근데 옥외는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옥외 소화전이 한 개 설치됐다. 그러면 용량이 7톤이고요. 만약에 옥외 소화전이 2개 이상, 뭐 2개든 4개든 어쨌든 2개 이상이면 그냥 딱 2개까지만 쳐서 14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설치 기준은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 접결구까지가 수평거리 40m 이하래요. 요것도 그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옥외 소화전에 호스를 접속시키는 접결구까지가 컴퍼스 대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그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40m 이하가 되도록 커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호스 구경은 65mm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소화전함 표면에 옥외 소화전이라고 표지를 부착해야 되겠고요. 옥외 소화전이 있으면 그 근처에는 소화전 함이 설치가 돼야 하는데 그 기준이 총 3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옥외 소화전이 10개 이하면 딱 10개까지는 그 각각의 옥외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소화전함을 1개 이상 설치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설치된 옥외 소화전의 개수가 11개에서 30개까지다. 그러면 11개 이상의 소화전 함을 분산해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 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되면 그 옥외 소화전 3개마다 소화전함 1개 이상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옥외 소화전이 42개가 설치됐어요. 그러면 소화전 3개마다 소화전함 1개씩 설치하니까 소화전함을 최소 14개 이상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썰이1은 3개마다 함 1개씩 설치한다. 뭐 이런 기준들 참고해서 가능하면 이것도 암기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오늘 소화 설비 중에서 소화 기구와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 옥내 소화전에서 엄청 많은 내용과 옥외 소화전까지 같이 공부했는데 다시 돌려보고 싶은 내용들은 좀 더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도록 타임 스탬프로 찍어둘 테니까 교재랑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이 계산 문제들을 시험 문제로 좀 더 풀어보실 수 있도록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담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찐 스포일러 문제집도 출간됐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내용 참고해 주셔서 같이 활용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